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왕의 따님인 공주나 옹주가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 말이죠. 평범한 시집살이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모습, 과연 실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왕의 딸들이 누렸던 상상 그 이상의 특별한 권력과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삶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대개 시집살이라 하면 을의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녀들에게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우와 독점적인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존경받는 것을 넘어 시댁에서 군림하며 그 어떤 며느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권력을 행사했던 왕의 딸들. 과연 그들의 삶은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이 영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사회의 독특한 단면과 그 속에서 인간적인 번민을 겪어야 했던 왕실 여성들의 복합적인 운명을 이해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왕의 딸이라는 이름표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주나 옹주가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댁의 모든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흔히 왕실 가마가 시댁 문을 통과하는 웅장한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한껏 긴장한 표정으로 새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며느리인 공주나 옹주에게 깍듯이 절하며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예법이었다고 하니 그 권위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왕권이 부여한 법적 보호와 왕실의 권위가 상징하는 막강한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며느리인 공주나 옹주를 마치 왕실의 대리인처럼 여기며 극도로 조심하고 때로는 굴종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시댁 내에서도 마치 작은 궁궐처럼 화려하게 꾸며졌고 필요한 모든 물품과 인력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으니 일반적인 며느리의 상관은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왕의 딸들은 단순히 존대받는 것을 넘어 시댁의 모든 살림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말 그대로 군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법이 보장한 특권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죠. 만약 시어머니나 남편이 공주 또는 옹주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그녀들은 주저없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곤 했죠. 기록에 남아있는 명원공주 사건만 보더라도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선 순조의 딸이었던 명원공주는 남편 김현근이 불성실하고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자 이를 아버지인 순조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순조는 경노하여 김현근의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내는 엄벌을 내렸죠. 심지어 김현근의 어머니, 즉 명원공주의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을 내렸다고 하니 왕의 딸이 행사했던 권력의 범위와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공주나 옹주가 시댁 어른들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꾸짖는 모습까지도요. 왕에게 시댁 식구의 잘못을 고하는 비밀스러운 밀지가 전달되고 이내 왕명으로 시댁 식구가 유배를 가거나 관직을 잃는 충격적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사례들은 왕의 딸들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시댁을 통제하는 강력한 존재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시댁을 쥐락펴락했던 왕의 딸들에게도 그들만의 깊은 그림자와 고독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화려한 삶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제약과 아픔이 숨어 있었죠. 공주나 옹주들의 혼인은 대개 개인의 사랑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왕실의 외척 세력을 견제하거나 특정 가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정략적인 목적이 짙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보다는 가문의 번영과 왕실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꿈꾸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그저 형식적인 의무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공주들은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거나 방탕한 생활을 해도 왕에게 고발하여 벌을 내리는 것 외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을 테죠.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시리고 외로웠을까요? 친정과의 관계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을 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궁궐의 자유로운 왕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왕실의 법적인 보호는 여전했지만 지리적인 거리와 함께 심리적인 거리감도 생겨났을 겁니다. 어린 시절 함께 지내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그리워하며 홀로 눈물 짓는 날도 많았을 테죠. 화려한 궁궐 같은 사저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공주의 뒷모습은 어쩌면 그 어떤 권력자의 모습보다 더 쓸쓸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외부 활동도 엄격하게 제한되었기에 넓은 세상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자신을 표현할 기회도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특히 후사를 잊지 못했을 때의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딸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가문의 대를 잇고 왕실과의 인척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이 주어졌기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공주나 옹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광의 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가져다준 역설적인 고통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혼인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을 넘어 왕실과 사대부 가문 간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은 공주나 옹주를 사대부 가문에 시집보냄으로써 자신의 외척 세력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세력들을 견제하고 조절하는 데 활용했죠. 이는 곧 왕실의 안정과 왕권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문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주를 다른 가문에 시집보내 균형을 맞추려 하거나 신흥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옹주를 보내는 시기였을 겁니다. 대궐 안에서는 혼례를 논의하며 당대의 정치적 지형도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들이 오고 갔을 테니 공주와 옹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치적 도구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제약과 정치적 역할 속에서도 일부 공주나 옹주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고독을 이겨내고 자아를 찾으려 했죠. 어떤 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읊으며 예술적인 소양을 꽃피웠습니다. 뛰어난 필체로 글씨를 남기거나 학문을 탐구하며 내면의 깊이를 더해간 왕의 딸들도 있었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시댁을 원만하게 다스리거나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 했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지닌 인간적인 강인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왕실의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지만 그들 각자의 삶은 결코 단순한 희생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어진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우려 애썼던 왕의 딸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중요한 정치적 도구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혼인은 단순히 두 남녀의 인연을 맺는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정치적 지형도와 왕실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운명처럼 밀접하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왕은 딸을 전략적으로 시집보내며 새로운 외척 세력을 만들기도 했고, 때로는 기존 세력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서 돌을 놓듯 공주와 옹주의 혼례는 왕권 강화나 정치적 안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신중하게 계산되었던 셈이죠. 이처럼 개인의 의지보다는 왕실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정략 결혼은 그들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친정과의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때로는 남편의 외도에도 침묵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은 화려한 비단옷 아래 숨겨진 쓸쓸함이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그들에게 실로 막강한 권한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집간 공주나 옹주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시댁의 모든 이들은 왕실의 법도에 따라 공주나 옹주를 극진히 모셔야 했습니다. 혹여라도 불경스러운 언행을 보이거나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곧 왕실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왕명은 아니었지만 왕의 딸이라는 존재 자체가 곧 왕실의 권위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공주나 옹주가 친정인 왕실에 직접 시댁 식구의 크고 작은 잘못을 고해 바쳐 그들이 멀리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 관직을 박탈당하는 등 중대한 처벌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졌습니다. 마치 왕실의 대리인처럼 그들은 시댁의 살림에 깊숙이 관여하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었죠. 시댁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하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명운공주 사건처럼 남편의 비행을 왕에게 고해 바쳐 남편이 처벌받도록 만든 사례는 그들이 행사했던 권력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시댁 사람들에게는 공주나 옹주가 곧 왕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니 그들의 말 한마디는 곧 왕명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는 또 다른 형태의 고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깍듯이 대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은 진정한 벗이나 마음을 터놓을 상대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새처럼 화려한 궁궐 같은 사저에 살면서도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눈빛들이 권력이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을 테니까요.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절대적인 권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관계의 깊이와 자유를 박탈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화려한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방 안, 오색 찬란한 비단옷을 입은 채 홀로 창밖을 응시하는 공주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들이 서려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안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듯한 공허함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물은 왕실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공주로서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서글픈 감정이었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삶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후사를 잊지 못했을 때의 압박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광의 딸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졌기에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의 단면이었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인간적인 갈증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찬란한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 빛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